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선 전국에 그야말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지, 국민의힘 최종 주자 4명은 누가 될 것인지 제주 도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꽃 튀는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지인들하고 대선 얘기 많이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이제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동네 소위 말하면 경로당 근처에서 나이 드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신 걸 들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가 주된 화제인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서도 화제다. 네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3, 3, 5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요새 이제 유명해진 점괘와 관련된 얘기들 네. 이따가도 화천대유, 나옵니다. 화천대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야 그거 도대체 뭐야?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대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요즘 우리 여기 M사 말고 다른 M사에서 하는 댄스 배틀, 예. 요거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순회 경선 이번 주말이면 최종 결과가 나오죠. 지난주에는 제주에서도 제주 지역 경선이 치러졌는데 최남단 제주를 찾은 대선 주자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파이팅! 이런 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필수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 사건 해결의 모델로 삼고 제주도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억울한 재판에 대한 재심과 평화공원 완성까지 한치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거대한 기득권 동맹에 맞서 강력한 대응의 깃발을 꽂을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개혁 주도 세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큰 세상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더 큰 정의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박용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결과 발표를 마친 협동연설회가 이틀 후인 네, 제주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56.75%죠.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제주 승리 원인, 각자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선론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죠.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들도 오히려 그런 이슈들이 이재명 지지 결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반전을 좀 꾀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내기 전에 그냥 제주 지역 상황만 갖고 놓고 보더라도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이 훨씬 더 활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반영이 되어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그런 지지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성남시장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좀 무게감도 좀 약간 체급을 올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청년 수당이라든가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이재명만의 아이덴티티 그런 색깔이 있는 정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도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왔던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이게 제주만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세론에 좀 편승한 좀 약간 제주 선거인단도 좀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더구나 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 원내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조국 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입었던 그런 상처에 비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좀 약간 후보로서 좀
상품성이 참 잘 보존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낙연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었는데 이 호남 경선에서 광주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1위를 했었는데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제주에서 꽤 큰 차이로 졌죠. 그래서 당대표 시절부터 오영훈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밀착 수행하면서 제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직력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제주 패배 원인은 뭘로 보시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오영훈 의원이 있으니까 조직력에서는 좀 더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세론을 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경선은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였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네거티브의 공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혐오감과 불신,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표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약간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의해서 조직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박빙의 승부가 이제 펼쳐질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대세론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조직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특정 뭐 아까 뭐 오영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영훈 의원이 뭐 압도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이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걸 가지고 이게 뒤엎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 더 많은 도의원들이 뭐 줄석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건 내년에 공천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3명의 현역 그 국회의원분들, 그분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화가 된 것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방송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올해 연초에 아시겠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되신 두 분 사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주워 담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에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1위였는데, 사실 그 사면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굉장히 반감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락한 것이 마치 이게 또 5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제 2017년에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연정 얘기를 한번 했다가 한번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약간 연상을 근데 그 시키는. 전부터 이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보여서 만회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면이 있겠죠. 없지 않아 이제 자기가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전국의 주도권도 갖지 못하고 뭐 중도는 뭐 둘째치고 당내 지지 민심까지 완전히 떠나버리는 좀 약간 굉장히 큰 자충수를 뒀는데, 그 이후로 뭐 이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전략적인 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선 주자가 되는 거는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사면 발언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을 줬다. 그런 불안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정치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정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밀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성인가요? 뭐 대표적으로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것.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좀 양반적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0대와 30대의 마음을 휘어잡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경선하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선 막판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논란, 제주 경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뭐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방해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저 이재명이 빼앗아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줄기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막힌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국기를 넣는 청부 고발 사건, 요지경 같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절망을 없애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비리와 부패의 사실을 끊어내겠습니다.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대장동, 화천대유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예측 불허상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제주에서도 어떤 민심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저는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방금 나온 그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게 줄기이고 팩트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실들이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게 몰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수들을 두고 있어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그 대통령이 누구였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 중에 뭐 일부가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박상도 의원 아들 그렇죠, 사건이 아드님. 있었죠. 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본줄기가 아니라는 것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실관계는 성남시의 인허가권을 이재명 시장이 행사했던 것이 맞고 그 설계와 관련해서 너무 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금융권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가고 있는데 금융권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더 이상 비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것에서 아까 말했던 자금의 본줄은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팩트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주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잘못이다, 비리의 몸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관계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 공동체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들, 대법관 출신들이 다 그 서민들의 그 피눈물 나는 땅, 그 땅에 대한 불로소득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챙긴 거잖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이건 뭐 명백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얘기죠. 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정의가 있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결국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간 개발, 특히 이제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불로소득,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네가 몸통이니 네가 몸통이라고 싸운 동안에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어떤 뭐 토지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야의 공방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공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서로의 주장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법조 인맥들의 게이트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파의 게이트로 볼 것인가에는 뭐 분명히 뭐 수사를 해보면 그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인허가가 났던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히 과도한,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박탈감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여론의 변화를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아까 몸통과 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기준으로
그제였나요? 이제 그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 전직 임원이셨던 이번이 어쨌든 뭐 뇌물 받은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되셨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연결고리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재명 지사가 유감의 뜻을 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검찰 수사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인 공방에서 주 본류를 사람들한테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김동현 박사께서 토지에 의해서 생기는 불로소득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러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큼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국정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국정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구멍이 원래부터 있었냐, 아니면 원래 더 커져 있는데 구멍을 줄여보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줄여지지 않는 구멍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아까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조차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관계가 따져지고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만히 드러나는 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현직 관련된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말 그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박연차 게이트도 사실 당시에 여야가 다 얽혀 있는 이 복합적인 이 비리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수권 정당이 어디인가, 여당이 어디인가, 사실 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은 좀 약간 명약관화한 문제가 아닌가. 예, 이 부분은 지금 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 정도로 얘기는 네.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 그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공약 저도 봤는데 비슷해요. 탄소 중립, 자치분권 다 비슷한데 그래도 이 후보의 이 공약 좀 인상적이다. 아, 이건 좀 괜찮다. 뭐 그런 공약 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제기했던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소위 말하면 입도세라는 용어로 환경보전 기여금이라는 용어로 거론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력한 정치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국세의 도세 이양이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오긴 한 겁니다만은 모든 국세를 도세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조세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고민에 의한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저의 주목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핫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인상 깊긴 했는데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공약은 눈에 안 보이던가요? 그 이유가요. 예. 국세를 전부 다 도세로 이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예산에서 제주도 관련된 예산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모든 세금을 다 모아도 제주의 예산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도 5가지 큰 줄기의 공약을 제시했고 추미애 후보도 5개를 제시했고 그러니까 내용도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다 보니까 혹시 이분들은 선거 캠프가 같은 분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아니면 무슨 어디 제주 공약 자판기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제주의 현안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예전 대선을 보면 이제 해군 기지, 제2공항 같이 좀 약간 큰 인프라 관련 공약들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이번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 박사님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군 가운데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를 하신 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또 기본소득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사실 좀 전국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약간 지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논쟁이 붙었죠. 그렇죠. 이 이게 문제. 좀 약간 네. 그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 보존 기여금의 성격이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질이 좀 오염된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한데, 송재호 의원께서 상당히 이에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뭐 반박 보도 자료도 좀 내고 험한 말도 쓰셨더라고요. 하시는 걸 보니까 무식한 혹시 소리다. 저분이 설계하셨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보존 기여금이라고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상당히 깊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하고 결합되어 버리니까 제주도에서 지역에서 제기됐던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안타깝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지만 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보조기여금이 정말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제 그런 뭐 큰 차원의 문제를 다 떠나서 과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했을 때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성 게임이 될 것이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서도 추진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건 별 고민 없이 나온 공약이고 그냥 사람들한테 한번 던져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 제2공항 문제, 뭐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데 후보들이 애매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확실한 얘기한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박영준 후보를 빼놓고는 전부 좀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제2공항 문제는 현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니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표 계산해보셨을 텐데 뭐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요? 좀 약간 비겁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의외였던 게 박용진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뭐 자기 소신이 너무 강했던지 아니면 제2공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던지 조금 이제 굉장히 의외의 공약은 이제 박용진 후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제2공항이라는 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민으로서의 시각인가 아니면은 서울사요? 대한민국 전국적인 시각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이번에 제주 갔는데 정말 공항 붐비더라, 뭐 하더라,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2공항은 이게 저희 지역의 이슈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주를 찾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슈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쓰는 공항이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공항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했다. 어쨌든 지금 공항의 사용이 불평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전적으로 동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심의 이탈이 혹시나 생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후보분들이 굉장히 발언 수위를 그렇게 좀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저도 선거를 하면서 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냐 아니냐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공약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후보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발언 수위를 어느 정도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인데 아마 모든 후보들 캠프에서는 그 후보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다 없다를 그 공약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캠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거는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이 정도 수준에서 합시다라고 해서 발표된 것 같고요. 대통령이 뭐 그분 중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속의 마음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재명 승. 예. 마찬가지 이재명 승. 뭐 퍼센테이지까지 말씀하면
아마 지금 제주에서 나온 그 퍼센테이지 예.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제주 민심이 바로미터다. 예. 민주당 대세로는 당내 경선 대세로는 이인재 빼고는 꺾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요즘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과연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데 누가 될 것인지 관심거리인데요. 먼저 토론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퇴직금 50원 개평에 불과합니다. 그 도박판 판을 깔아준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그 모조리 그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대장동 이 아수라 게이트에 대해서 여야는 조속히 특검법에 합의해서 조만간에 특검이 출범돼가지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온갖 비리와 의혹에 쌓인 후보보다는 허먹고 국정 능력 있는 홍준표가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 핵 균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됩니다. 당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우리 당 선관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황교안이 만들겠습니다. 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과 비리를 밝혀내고 불법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꿈꾸는 나라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제가 만들고 싶은 마음껏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기도층 싹쓸이해야 됩니다. 이놈들 정신 바짝 차려라. 네, 그동안 뭐 TV 토론회 네. 뭐 한 번씩 보셨나요? 뭐 저도 뭐 직업상 문제 때문에 뭐 다는 못 봐도 뭐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보셨는데 그동안 이 TV 토론회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8명 중에 가장 잘한 후보, 가장 득이 됐던 후보 누구라고 보시나요? 먼저 얘기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가장 득이 된 사람이 누구냐? 글쎄 뭐 어떤 TV 토론회에서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에 대한 검색 빈도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가면 저는 그건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홍준표 그다음 윤석열 이 두 분이 확실하게 토론회를 거칠수록 인지도가 상승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못한 후보를 뽑게 되면 여전히 또 윤석열 후보예요. 그 이유는 이 대장동 이슈가 아주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한 번이 잘못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이미지에 타격을 또 아무래도 주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기는 뭐 개그를 하면 다큐만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래서 뭐 누가 절대 승자는 없겠지만 뭐 절대 패자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민주당 경선 토론은 다큐라면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 예능 같아요. 예능이요? 예, 왜냐하면 좋은 후보의 예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상당히 이슈를 주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멘트를 뽑을 거리들을 하나씩 던져줘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후보들은 좀 예외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론회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후보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 근데 나름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회에서 보면 맷집이 좀 약해서 빨리 무너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도 카운터 파트너가 좋아야 싸움이 잘 됩니다. 격투기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외로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재밌었다. 네. 아까 예능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봉숭아 학당. 8분의 후보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건 그러니까 좀 나쁜 의미 아니에요? 아니요, 그 봉숭아 학당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을 잡으려는 후보가 있고. 홍준표를 잡으려는 후보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 간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좀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분이 좀 약간 재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분 빼고는 좀 약간 눈에 띄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우리가 영어로 치면 씬스틸러가 없는 좀 약간 뭔가 좀 전반적으로 두 사람만 보이는 그런 윤석열, 홍준표. 그렇게 두 사람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전체적인 흥행은 약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발언을 잘하느냐, 토론회마다 정말 저 뉴스거리를 제공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볼 때마다 재미는 있다. 어느 쪽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재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토론회가 진행되면 우리 원희룡 전 지사나 또는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명의 패널들이 후보로 나와서 난상 토론 좀 비슷하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분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좀 안타까운 예능감이 좀 떨어지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예능감이 넘치시는데. 그러면 TV 토론에 제가 아까 인상적인 후보 여쭤봤는데 이분은 망했다. TV 토론에서 망했다. 혹시 그런 후보 계신가요? 일단 이제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 정말 존재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좋은 지지율을 본인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실수 때문에 까먹고 있고, 지금 이분의 능력치가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근데 홍준표보다 안 돼. 그럼 제3의 후보를 기대했던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캠프를 해체하고 실무진 운영으로 꾸리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 전수를 받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토론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후보의 그런 면이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또 보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 뭐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입지와 어떤 지난 정권에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좀 그에 걸맞는 좀 모습을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 좀 이런 생각이. 부정선거 의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래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써 있는 왕자 과연 무엇인가 논란이 됐는데 관련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 중에 들어올린 윤석열 후보의 왼손 가운데 검은색 글자 하나가 보입니다. 왕자를 한자로 적은 것인데 이 글자는 지난달 26일 3차 TV 토론과 28일 4차 TV 토론 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해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유승민 후보는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과 무엇이 다르냐며 누구의 말을 듣고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해명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의 왕자는 지지자들이 응원차 써준 것일 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윤석열 캠프 역시 홍 후보의 현재 이름도 역술인이 지어준 걸 잊었냐며 역공을 폈습니다. 속 대통령을 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내가. 윤 후보 손바닥의 임금 왕자는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캠프 측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 때문에 손을 씻는데 왕자가 왜 남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저는 이 인터넷에서 처음 기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의외이기도 하면서도 또 뭐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웃을 일이 없었는데 좀 무섭고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미디 작가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짜놓으면 아마 담당 PD한테 좀 혼날걸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 써줬다라는 해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워버리고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윤석열 캠프 자체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 한 40%가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 정당인데 이 보수 정당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악재다. 네. 예. 저는 뭐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이 논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그를 냈는데 다큐로 이제 해석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만한 일이었는데 예. 이렇게 된 것은 캠프의 대응이 미숙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한쪽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거에서는 결국은 얼마나 노출되느냐인데 이 이슈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캠프에서는 이 노출 빈도와 관련해서 이거 이익 같다.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게 그 뒤에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해명을 한 것이 야 이게 정말로 미숙해서 이렇게 해명했을까?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도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했을까요? 아니 뭐 정치를 해보신 분이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 토론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한 달이 건너서 보던 어떤 후보자나 이제 이 그 도전자들을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날로 보는 그런 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기대감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막상 토론회에서 언박싱을 해보니까 이게 좀 제품이 하자가 있나? 이게 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그렇고 국민들로 봤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뭐 이제 비단 논란이 왕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논란들도 이게 뭐 좀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찬반 논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희화화되는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뭐 이 얘기는 저희도 진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원래는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경선이 좀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제주를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 제주를 방문하셔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2공항 부지가 정말로 그쪽이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고. 먼저 가장 화제가 된 게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오픈 카지노,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제주에 허용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제2공항 부지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현공항 확충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뜻밖의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오픈 카지노와 관련된 뭐 라스베가스형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론입니다. 지론. 예, 심지어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얘기를 같이 했던 것은 2008년도 대통령 선거 할 때, 죄송합니다. 2007년도죠. 7년도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고, 그 뒤에 이게 조금씩 더 이제 세련되게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던지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민에 의해서 나온 말일까.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 본인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까 그 얘기했던 후보가 결국은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제주 지역의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다는 부분을 반영한,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좀 순진한 생각을 저도 좀 해봤어요. 역선택을 노리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보시면 간명하잖아요, 메시지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쾌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인식 같고요. 아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뭐 지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공약은 우리 내국인 카지노, 특히 오픈 카지노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논쟁이 결국은 잠정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됐잖아요. 다른 건 되더라도 내국인 카지노는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잠정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갈등을 되돌리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후보하고 TV 토론회에서도 그 라스베가스 공약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땐 그 아마 제주에서 오픈 카지노 얘기를 한 다음에 정선에서 이거 반발을 했거든요. 아마 정선에서 뭐 반발을 하면은 뭐 굳이 내세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말을 바꾸셨다. 예, 저는 뭐 이제 뭐 오픈 카지노나 제2공항 얘기나 아직은 별로 의미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좀 알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10월 13일에는 이 4사람의 후보가 제주도를 방문해요. 그래서 제주 MBC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사 3사가 공동 기획한 제주 지역 TV 토론회가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90분 동안 생중계됩니다. 현재 구도로 봐서는 한 3분 정도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4등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제주 지역의 관심은 원희룡 전 지사가 4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일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두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의 지지세가 결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유승민 후보도 3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겠다. 그 유의미한 득표랄까요? 그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면 마지막 4위 같은 후보는 5% 미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인지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황교안, 최재형 이 두 후보에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최재형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우리 당원 투표 비율이 30%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에서 결국은 이 결정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당원 투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조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1, 2위 쪽으로 더 많이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원 투표를 누가 많이 장악하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상수 의원이 지난번에 8강에 들 때도 당원 투표를 무시할 수 없게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최재형 후보는 당원 투표가 약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4등의 원희룡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원희룡 후보 유력.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 인지도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지도하고 인지도가 하위 후보일수록 거의 같으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게 1%가 2%가 되어서 100%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지만 그 포인트가 8강에 들어갈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고 4강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하위 후보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애초에 예상했었던 원희룡 전 지사가 과연 4강에 들 것이냐가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면 지금은 모르겠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뭐 반반 정도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 되게 지지 선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 원전 지사님의 4강 진출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정말 합심을 해가지고 영끌 지지 선언을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지사가 4강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2강 1중 뭐 그리고 뭐 추가 플러스 1 해가지고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뭐 물론 뭐 이 집단의 민심이나 의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선이 흥행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뭐 방송을 앞두고 그 5분 있잖아요. 5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모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검색 피드를 좀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분석을 하셨네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그 9월 16일, 23일, 26일 그리고 28일. 보통 보면 이제 검색 피드가 많이 나오는 때가 이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 날과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뉴스에 반영되는가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원전 지사님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좀 많이 낮습니다. 거의 뭐 5분 중에 4위, 5위를 각축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안상수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하태경 후보, 생각보다 안상수 높다. 후보.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이거는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당원 투표가 또 들어가다 보면은 좀 약간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원전 지사님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원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요? 지난 지방선거 2018년 탈당. 탈당 또 무소속까지 해가지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지금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전 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대선 경선에서 4강 안에 들 것인지 탈락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정치 행보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이 원 지사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원희룡 지사 내년쯤 되면 종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편이 좋아하는 정치 패널로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어떤 동력보다도 결국 이제 재기를 노리는 이렇게 소위 말해 낙선자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경우의 수를 나눠야겠죠. 4강에 들었을 때, 못 들었을 때. 4강에 든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인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로 출마설도 있고 당대표 출마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4강에 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4강에 못 들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4강에 못 들었을 때는 정말 백의종 군의 모습을 보이셔야 할 거예요. 근데 그 백의종 군이라고 하는 게 뭐 직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정치적인 실력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 경험을 얼마나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정치적 도전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되게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사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같은 동종업계 올 수 시사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4강 안에 들지 못한다면은 사실 정치적인 타격이 많이 크겠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시 원내로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원외에서도 본인이 서 있을 입지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깨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동현 박사님.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각 대선 캠프에서 지역 관련 공약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공약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눈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서울의 눈으로, 중앙의 눈으로 바라기보다는 저희 도민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이신 국민들께 깨톡을 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1등에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에서든 뭐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소신 있는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권 후보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강진에 흔들리고 여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든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한밤의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